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당좌자산 정리했는데 현금이 현금성 자산부터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의 단기 내증권 또 매출채권, 외상매출권 받으러 그 다음에 기타 당좌자산으로서 미수금, 미지급비용,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금, 미수수익, 그 다음에 선급금, 선급비용, 그리고 가지급금까지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 이제 잠시 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교재 중에 보면은 무엇을 계상하다 이런 말이 가끔 나와요, 교재에. 뭐 예를 들어서 여비 교통비 10만 원을 계상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계산은 알겠는데 계상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회계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계상이라는 한자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하여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정도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에서 10만 원을 여비교통비로 계상했다 이 말은 10만 원을 장부에 기록했다, 회계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계상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책에 오타가 있는 거 아닌가, 계산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계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46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혹시 정리가 좀 덜 된 것이 정리가 좀 되겠습니다. 자, 346페이지 뒤로 쭉 넘겨가 가지고 당좌자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당좌자산이 아닌 것은 346쪽 346쪽 가서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당좌자산 아닌 것은, 여러분이 안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좌자산 아닌 거. 몇 번이죠? 아직 안 배운 거. 상품이죠. 상품. 뭐 상품이라는 말은 지금 이미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정식으로 지금 상품에 관한 매입, 뭐 상품의 매출, 뭐 이런 거에 대한 회계 처리 안 했죠. 상품은 재고자산입니다. 당좌자산 우리 문제 풀고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재고자산, 상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미수금 모두 당좌자산이죠. 어디 잘 공부했는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조미소 씨 어디 계세요? 조미소 씨. 네. 여기 매출채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매출채권이죠? 받으러. 받으러하고 매출채권이 두 개죠. 계정권. 받으러. 또 받을 권리가 있는 게 또 뭐죠? 받으러움도 받아야 되고 채권은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매출채권. 매출해가지고 받을 권리가 생긴 거. 받으러움하고 외상 매출금. 그러니까 매출채권 하면은 여러분이 딱 떠올라야 돼. 매출채권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이 딱 떠올라야 돼요. 아시겠죠? 외상 매출금이랑 외상 매출액이 같아요. 같은데 계정 과목을 외상 매출액 안 하고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이름이 외상 매출금으로 돼 있어.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그래서 여러분 계정 과목 중심으로 외워야 되니까 외상 매출액 하지 말고 외상 매출금. 의미는 같은 거예요. 두 번째 문제. 계정 과목 성격이 다른 것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기 매매증권이 있고 단기 대여금이 있고
미수금이 있고 선수금이 있어요. 세 개는 성격이 같은데 하나가 성격이 다르대. 4번. 어떻게 4번이 성격이 다르죠? 4번 답이 맞는 것 같아요. 유동부채? 어? 유동부채? 유동부채. 어떻게 알았어요? 네. 선수금은 부채예요. 네. 선수금은 아까 우리가 계약금 얘기할 때 계약금을 주는 회사는 선급금이라고 해서 자산이었어요. 우리 당좌자산에서 선급금 배웠잖아요. 근데 받는 회사는 부채, 선수금.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요 마이크 케이블 지금 제가 아까 송금시키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회계처리 지금 당장 한다면 선급금,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저 마이크 음향회사는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선수금. 그 음향회사에 보통예금이 입금됐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들어왔고 대변에는 선수금 부채로 잡았다가 그거 이제 택배 발송 끝나면 그날 선수금이 그 회사는 부채가 소멸되고 나는 그 물건 받으면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소멸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은 부채고요. 1, 2, 3번이 자산이었습니다. 다음 3번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현금성 자산 기억나시죠? 자,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 전환이 용이하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 한다. 결산일 현재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 문제 이렇게 내면 답은 3번 아니면 4번이죠. 네, 혹시 뭐 1, 2번 답 찍을 사람 있나요, 여기? 네. 이렇게 나오면 보기가 이렇게 나오면 3번 아니면 4번이 하나 틀린 거예요. 네. 같은 말을 서로 뒤집었잖아요, 이게. 자, 여러분 틀린 것이 뭘까요? 3번과 4번 중에서. 네? 4번 틀렸어요. 현금성 자산은 결산일 기준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까지가 현금성 자산이에요. 기억하시죠? 기억해야 돼. 이제 잊어버렸더라도 이제 새로 알고 가는 거예요. 다음 현금 과부족 계정의 과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랬습니다. 네, 자 이제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이에요. 자, 여러분 날짜가 여기 며칠인가요? 우리 현금 과부족 배울 때 결산일에는 이 일시적 계정 과목을 남겨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결산일에는 뭔가 결산을 봐야 돼요. 근데 10월 1일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런 일이. 10월 1일 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 8만 원이 끝까지 안 밝혀진 거예요. 그건 이게 뭐가 돼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결산을 봐야 되느냐. 8만 원이 이런 일이 있었어. 자, 이런 일 10월 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현금 과부족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8만 원이. 차변이잖아요. 차변. 그러면 상대계정 과목 현금은 대변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현금이 대변이면 현금이 나갔어요? 들어왔어요? 나갔죠? 현금이 부족했던 거예요. 예? 현금이 대변에 적혔다는 것은 부족했던 거예요. 10월 1일 날. 그랬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왜 부족했는지 아세요? 이걸 분계를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돼. 자, 10월 1일 날 분계를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자, 분계 쓸 때 차변 대변 안 하고요. 가로에 가운데에다 이렇게 선 긋고 써도 돼요. 왼쪽에 쓰면 차변이고 오른쪽에 쓰면 대변이에요. 그 차변에 이게 뭐냐면 자, 현금 과부족을 제가 약어로 그냥 현과라고 쓸게요. 현과 8만 원. 현금 과부족 차변이잖아요. 대변이 상대 계정 과목이 현금이잖아요. 현금 8만 원. 바로 10월 1일 날의 회계 처리가 이 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전기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현금과 부족 계정을 찾아가지고 차변에다가 같은 금액 기록하죠. 그리고 여기 계정 과목은 상대 계정 과목 현금을 기록하더라 이거. 그러니까 이러한 회계처리라는 것을 알아야 여기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자, 10월 1일 날 저 말은 뭐냐면 현금 8만 원이 대변에 자꾸 갔다는 것은 금고가 부족했던 거예요. 왜 장부를 일단 털어낸 거예요. 현금이 어디 갔네 하고 대변에다가. 예. 그러면 장부하고 이제 맞았어요. 그런데 12월 여기 날짜가 보니까 12월 말일이네. 그때까지 이 돈 8만 원 나간 게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뭘로 처리해야 돼요? 이거를 결산 때? 예, 우리 배웠죠? 예. 잡손실로 처리해야 된다. 우리 배웠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10월 1일 날 걸 해석할 수 있어야 저기 가로 안에 잡손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맞힐 수가 있는 거죠. 돈이 나갔는데 원인이 안 밝혀졌으니까 그냥 잡손실 처리해야죠. 이 반대의 경우라면 차변에 현금이 왔겠고 대변에 현과가 갔겠죠. 그렇다면 요 12월 31일께 이쪽 반대쪽으로 와가지고 이것이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에 잡이익이 되죠. 그때는 잡이익. 예. 지금은 잡손실이 맞는 겁니다. 잡손실이. 자, 그래서 답이 어디 있어요? 2번. 결산 시점까지 현금 과부족 8만 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잡손실. 그렇지. 2번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3번이 뭔가요? 결산일 당일에 실제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8만 원이 부족하여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였다. 결산일 당일에 부족한 건이 아니에요. 요거는 왜? 요 앞에 요 금액하고 지금 똑같잖아요. 현금 과부족을 0으로 잔액을 0으로 만들기 위한 회계 처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만약에 결산 당일날 결산 당일날 8만 원이 부족했다면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은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 결산 당일날 부족한 건 이게 맞아. 결산 당일날 현금 부족한 것이 그때 발견됐네? 그럼 바로 잡손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 계정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분개 써볼까요? 자, 결산 당일날 8만 원이 부족했어. 잡손실 회계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차변의 잡손실 8만 원. 이게 차변이고요. 대변에 현금이 부족하대. 현금 8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현금 과부족하고 아무 관계 없죠. 잡손실 계정 과목하고 현금 계정 과목에만 전기가 일어나지 요 3번이라면은 현금 과부족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회계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3번이. 예. 3번은 이렇게 회계 처리돼요. 그러니까 결산 당일날은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을 사용하면 안 돼. 예. 현금 과부족은 결산 당일날은 있는 것도 털어내야 돼요. 있는 것도 제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당일날 이런 일은 없습니다. 5번 문제 갈까요? 주식회사 한공에서 발생한 아래의 거래를 분개할 때 차변 계정 과목 한번 맞춰보시오 그랬네요. 분개 연습이에요. 차변 계정 과목 한번 맞춰볼까요? 자, 가번 햇살은행에 7개월 만기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현금 100만 원을 예치했답니다. 그러면 현금은 대변에 가겠네. 현금 없어졌어요. 근데 예치했으니까 차변에 뭐가 와요? 어디에 가입했어요? 정기예금. 정기예금이라는 우리
단기 투자 자산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단기 금융상품. 단기 금융상품에 배웠던 게 정기예금, 정기적금, 네, 이런 것들이죠. 단기 금융상품이라고도 하고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해도 맞아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정기예금인 거예요. 다음 4번 9월 20일 만기가 12월 31일인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가 이제 CD라고 하는 건데 50만 원에 취득했답니다. 그러면 양도성 예금증서가 차변에 와야 되죠? 예. 자, 9월 20일 날이니까 한번 볼까요? 양도성 예금증서가 아닐 수가 있겠네. 자, 9월 20일이면 몇 달인가? 12월 31일이 10월 한 달, 11월, 12월, 예, 3개월 넘었죠? 만약에 12월 21일, 12월 19일이라면은 만기가 12월 19일 거라면은 양도성 예금증서로 회계 처리 안 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보면 돼요. 이거 현금성 자산. 만기가 3개월 이내니까. 근데 이건 현금성 자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기 예금하고 같은 거야. 예. 단기 금융 상품이에요. 두 개 다 단기 금융 상품.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기 예금, 양도성 예금인데 이거 통합 계정으로 보면은 단기 금융 상품 또는 단기 투자 자산 뭐라고 해도 다 맞아요. 다음에 4번 10월 20일 거래처 호서에 1년 이내의 상환 조건으로 현금 200을 빌려주었답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200 현금이지만 차변에는 이게 빌려주는 게 뭐죠? 1년 이내에 받을 조건으로 빌려줬대요. 그러면 단기고 빌려주는 게 뭐죠? 대여금. 예. 그래서 차변에 오는 거 정리됐죠? 답번은 단기 대여금이야 돼. 단기 대여금. 이거는 뭐 정기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해도 좋아요. 예. 자, 그러면 보기에서 단기 대여금 나오는 게 3개나 있어요. 예. 예, 1번이 답이죠. 예, 1번. 다른 거 답이 될 수 없어요. 정기예금과 양도성 예금증서는 단기 금융상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단기 금융상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다음 6번. 다음의 내용을 분개할 경우 차변에 개입되는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이것도 분개예요. 차변에 오는 게 뭔지를 보면 돼요. 분개를 모르면 이렇게 이론도 제대로 못합니다. 자,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하여 상장기업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구입하고 매입 수수료 30,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게 뭐예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이죠. 네,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하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3번은 탈락. 매도가능 증권이라고 했으니까. 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하여 했고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는 거죠. 상장 기업이라는 것은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비상장보다는 쉽게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편이죠. 그래서 시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100주를 10,000원에 샀으니까 한 주당 10,000원에 샀으니까 100만 원은 맞는데 3만 원의 수수료가 들어갔대요. 그러면 우리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죠? 네, 그래서 답은 4번. 4번. 단기 매매증권 자산은 100만 원, 3만 원은 수수료 비용이라는 900번대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단기 매매증권은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강조했습니다. 다음 7번. 주식회사 한공은 11월 14일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부산의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취득하였고, 예, 주당 2만 원에 11월 달에 샀다는 거예요. 이때 발생된 주식거래 수수료 4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 비용 처리하면 되죠. 그렇죠? 4만 원은. 자, 2019년 말 결산일이에요. 주식회사 부산의 공정가치가 주당 17,000원일 때 가격이 떨어졌네요. 결산일 날 17,000원으로 공정가치, 여러분 공정가치라는 건 시장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 주식이면은 그날의 종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7,000원일 때 평가 손익으로 오른 것은, 너무 쉬운 거 아니? 네, 평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주당 2만 원짜리가 한 주당 17,000원으로 하락했으니까 주당 3,000원씩 손실을 본 거잖아요. 몇 주를 봤어요? 100주. 그러면 3,000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30만 원. 30만 원. 일단 34만 원은 탈락이죠. 왜 4만 원은 안 쳐요? 이거는 별도의 비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결산 때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11월 14일 날 이건 비용으로 없어진 거예요. 취득 금액하고 관계없어. 이건 비용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요. 자산 대 자산을 비교해야 되니까 2만 원과 17,000원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3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네. 그런데 3번과 4번 중에서 맞는 게 몇 번이에요? 응? 3번이어야 돼 있죠? 예. 여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단기 투자 목적이다. 만약에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장기 투자 목적이면은 2번이 답이에요. 장기 투자 목적이면 왜 2번이 답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만 현재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 장기 투자 목적으로 샀다는 거 앞에서 배운 적 없죠? 예.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사면은 매도 가능 증권.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있잖아요. 취득 시 수수료 비용 처리 안 해요.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취득 원가가 100주를 사는데 한 주당 2만 원에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요? 20만 원이 되나요? 그런데 요 20만 원에다가 수수료 4만 원까지 더해서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24만 원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대변에 현금으로 샀으면 현금 24만 원. 별도로 비용 처리를 안 합니다.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요. 매도 가능 증권은. 이게 단기 매매 증권하고 틀린 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부에 이 100주가 24만 원으로 잡힌 거예요. 그러면 17,000원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100주 곱하기 17,000원 하면 17만 원이네요. 17만 원. 그렇죠? 17만 원하고 요 24만 원하고를 비교해야 돼. 아니 17만 원이 아니라 170만 원이죠? 자, 아까 2만 원 곱하기 100주는 20만 원이 아니라 24만 원이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 더 쳐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240만 원이죠? 계산이 잘못됐죠. 그죠? 여러분 100주 곱하기 2만 원 하면 200만 원에다가 200에다가 여기 있는 4만 원 더 해야 되니까 204만 원이네. 죄송합니다. 204만 원. 지저분해졌다. 이거 40만 원이 아니라 040. 204만 원이에요. 자, 204만 원하고 얼마? 170만 원하고 비교해야죠. 가격이 170만 원 떨어졌으니까. 자, 차이를 보세요.
170만 원과 204만 원의 차이. 34만 원 차이 나죠? 2번입니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 34만 원. 무엇으로 했을 때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장기로 바꾸면 그렇게 돼요. 장기로 바꾸면. 네. 자, 뒤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지금 유동자산을 배우고 있고 그중에 당좌자산에 있는 단기 매매증권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제 지금 제가 관련이 있어서 아예 그냥 이거 좋은 문제예요. 이게 좋은 문제. 이 문제를 여기를 단자를 장자로 한자만 바꾸면 답이 2번이 되는 거고 요 글씨 한자 때문에 단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살짝 바꿔가면서 여러분 공부하면 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돼요. 네. 여기를 장자로 바꾸면 이걸 장자로 바꾸면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하는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참 좋겠다 이겁니다. 예. 이대로 보면 답이 3번이에요. 그 이유는 매도 가능 증권인데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만약에 샀다면 매도 가능 증권일 텐데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는 이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다음 8번. 단기 매매증권 관련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어요. 자, 그러면 1번 이건 설명이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아예 보기를 보고 검증을 하죠. 자, 이번에는 답만 찾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전부를 가지고 해설하려면 너무 길어져. 본문 공부보다 더 많아. 이거 문제 풀이할 때.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여러분이 그냥 아주 이해가 쏙쏙 되고 좋긴 좋은데 문제를 너무 자세히 풀면 앞에 본문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그래서 답이 나오면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걸로.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2,000원이다. 그럴까요? 그러면 이걸 검증해 볼까요? 자, 주식을 10주를 한 주당 2만 원에 샀네요. 5월 30일 날 6주를 팔았네요. 근데 여기는 지금 평가 손실이니까 파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평가는 결산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니까 이거하고는 관계없고 12월 31일 날 한 주당 공정가치가 18,000원이네요. 자, 잘 생각해야 돼요. 2만원짜리가 18,000원 됐어요. 근데 6주는 팔았잖아요. 남은 게 4주 남았겠네요. 그러면 4주만 손해본 거죠. 2,000원씩. 그러면 428. 틀렸네요. 1번이요. 예. 평가 손실은 2,000원이 아니라 한 주당 2,000원이니까 4주니까 8,000원이 되어야죠. 1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나머지는 다 맞은 거예요. 그러면 왜 맞는지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해 보세요. 예, 1번 확실히 틀렸죠? 예, 다음 문제 9번 가볼까요?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작년이네요. 12월 1일 날 100만 원에 매입한 단기 매매 증권을 2019년 1월 31일에 80만 원에 처분했답니다. 이 경우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요? 단 2018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9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구하라는 게 뭐냐면 처분 손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처분 손익을 구하는데 이 취득했을 때 요 가격은 이때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결산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놓잖아요. 공정가치로 평가.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공정가치로 장부가 고쳐져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이라고 보면 안 돼. 지금 장부에는 작년도 결산 때 90만 원으로 고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하고 요 처분 금액
80만 원을 비교해야 돼. 아시겠죠? 100만 원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100만 원은 작년 12월 1일 날 매입했을 때 가격이고, 여기 보니까 단 해놓고 2018년 말 결산할 때 공정가치가 90만 원이었다는 말은 평가했다는 거예요. 90만 원. 그러니까 90만 원으로 지금 자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분을 80만 원 했으니까 10만 원만 처분 손실 발생하게. 1번이 답이죠. 이해되죠? 다음 10번. 받으러움 계정의 대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자, 여러분 우리 받으러움 매수채권 배웠단 말이에요. 받으러움 대변에 가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받았을 때는 차변에 옵니다. 자산이니까. 그렇죠? 대변에 가는 경우라면은 어음이 만기가 되었거나, 대변에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음이 만기가 되었을 때 대변. 또 어음을 배서 양도도 한다고 그랬죠? 외상매입금 갚기 위해서 다른 거래처에 주는 거. 배서 양도할 때도 대변에 가요. 또 한 가지 있죠. 할인. 현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다가 깡을 하는 거. 할인하는 거. 그것도 대변에 갑니다. 자, 받으러움 대변에 가는 경우 또 있어요. 부도가 나도 대변에 가요. 부도가 나도. 참 많아요. 자, 그러면 1, 2, 3번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거 찾으면 되죠. 상품 매입 시 발생한 약수금은 만기가 되어 당좌의 금에서 결제하였다. 이건 말이죠. 발행한 약소금은 우리 아직 배우지도 않았어요. 예? 발행한 약소금은 나중에 부채에서 지급어음 배울 거예요. 우리 받으러움은 우리가 발행한 게 아니에요. 타인이 발행한 거예요. 타인이 발행한 걸 우리가 받은 게 그게 받으러움이지. 이거는 지금 상품 매입할 때 발행한 약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행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급어음이니까 해당무. 2번.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하고 거래처로부터 약수금을 받았다. 받으러움은 맞는데 받았으니까 이건 차변이지. 그렇죠? 차변. 3번. 상품을 매입하고 약수금을 발행했다. 이거 발행하면 지급어음이야. 아직 안 배웠어. 우리 이거 부채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발행한 거. 우리 매출채권 배울 때 발행한 거 한 번도 얘기 안 나왔죠?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래서 3번도 해당무. 4번. 상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하던 약소금을 거래처의 외상매입금 상환을 위해서, 여기 나오네. 배서 양도. 그래서 받으러움 대변에 가는 경우는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다음 11번. 대손충당금의 과소 설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게 수준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네. 여러분 대손충당금 설정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대손충당금을 너무 적게 설정했다는 거예요. 적게. 그러면 여러분 대손충당금 설정 분계를 알아야 이게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예. 자, 대손충당금 설정 분계는 어떻게 됩니까? 차변이 뭐예요? 판매관리비, 대손상각비, 응? 땡땡땡.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분계, 기본적인 거, 뭐 환입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거 설정을,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다고 봤을 때 대변이 뭐예요? 대손충당금이죠. 10,000원. 근데 이게 말이죠. 너무 적게 설정했대요. 너무 적게 설정했다. 이 분계를 안다면 이거 답 맞추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대손상각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판매관리비라고 그랬잖아요. 비용을 너무 적게 설정했다 이 말이고,
대손충당금이 뭐예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했죠. 차감이라는 거 자산을 빼주는 거잖아요. 이걸 너무 조금 뺐다는 거예요. 너무 조금 뺐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적게 설정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비용이 첫째, 비용을 적게 잡았어요. 과소. 비용 과소. 자, 그런데 이 비용이 지 혼자만 과소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용이 줄어들면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게 3쿠션이 일어나요. 3쿠션. 우리 저 당구 치는 사람들은 이게 쿠션. 예. 영향, 다른 담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비용이 작아지면은 일단 이익이 커져버립니다. 그렇죠? 비용을 이 동그라미가 하나 빠져버린 거야. 10만 원 잡아야 되는데 10,000원밖에 안 잡았대요. 비용을.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손익계산서가 결산이 끝나면 비용하고 이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당기순이익이 나중에 기말 자본금으로 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회계유순환 과정에서 배웠잖아요. 손익계산서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당기순이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결산 때 그 분기하는 거 머리에 지금 남아있죠? 그래서 3쿠션인 거예요. 비용이나 이익을 잘못 건드리면 세 가지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자본이 어떻게 돼요? 과대. 이익이 커진 것만큼 자기 자본이 커지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적게 설정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만 가지고 따진 거예요? 비용만 가지고 따진 거죠. 이것도 생각해야지. 그래서 그 관계는 여기다 적어본다면은 자산은 자기 혼자 문제예요. 자산 적게 빼냈네. 적게 빼내면 자산이 너무 커 보이겠죠. 100만 원 빼야 되는데 100만 원 차감해야 되는데 10만 원 차감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10,000원밖에 차감 안 했어요. 네. 그럼 9만 원만큼 차감이 덜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커지겠죠. 9만 원만큼. 이해 가시죠? 지금 우리가 배운 실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요거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 이 문제는 간단하게 질문했어요.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회사 재무제표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일이 일어나요. 왜 네 가지 일이 일어나느냐? 이 회계처리인데 이 회계처리에서 이걸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었다는 거예요. 양쪽에 과소 설정, 적게 설정했다는 거예요. 비용이 작아졌어요. 비용 자기만 작아지느냐? 항상 비용과 이익 관계가 있는 거예요. 비용이 작아진 것만큼 당기순이익은 커지게 됩니다. 이익이 커지면 결산이 끝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그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넘어가는 금액이 크게 실제보다 크게 넘어가요. 9만 원 크게. 그래서 자본이 커져요. 그러면 이제 비용은 끝났어요. 비용 분석은. 요게 문제예요. 자산 차감을 해야 되는데 9만 원을 적게 차감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9만 원만큼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자산 과대. 이렇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분석되죠. 그러면 이제 분석이 되면 답은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산 과소가 아니라 과대죠. 아니고 부채, 여기 부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니고 부채 4번. 네, 부채 관계 없는 거예요. 4번 당기순이익 과대. 이익이 과대하시죠. 그래서 답이 4번.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에 대한 공부가 바로 이러기 때문에 내가 전표 처리 하나를 잘못한다든가 금액이 틀렸을 때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을 지금 이해하는 그런 문제예요.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했다. 대손충당금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복식부입니다. 대손충당금의 상대 개념하고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비용에 영향을 주면 이익에 영향이 돼요. 이익에 영향이 되면 자본에 영향을 줘요. 예. 그리고 이제 자산은 자기 혼자만 영향을 받아. 자산은 항상 수익과 비용에 어떤 잘못 처리된 게 있다 그러면 재무제표에 영향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수익과 비용은 3쿠션이라는 거. 예. 꼭 기억하십시오. 예, 11번은 수준 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문제가 간단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도저히 풀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 분계와 함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분계와 함께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 내용 밑줄 친 가의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 과목을 모두 나타낸 것은 무슨 말이에요? 차변 개정 과목 가 이거죠. 회수 가능성이 없어서 대손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을 좀 볼까요? 상품 판매 대금 100만 원이 회수가 어떻게 되냐고 김대리한테 물어보네요. 물어보니까 김대리가 대손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대손이라고 대손충당금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데 대손충당금은 80만 원, 60만 원 있네요 그랬네요. 우리 아까 해봤던 문제죠. 자, 100만 원을 지금 외상매출금 100만 원을 대손 처리한대요. 100만 원을. 근데 대손충당금이 60만 원밖에 없어. 나머지는 비용 처리해야 되죠. 예, 그게 대손상각비죠. 차변에. 그러니까 차변에 대손충당금 60만 원. 그리고 나머지 40만 원은 대손상각비.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차변 개정 과목 물어봤잖아요. 예. 그래서 대손충당금 60만 원, 대손상각비 40만 원이 차변이고 대변이 물어보면 대변은 외상매출금이겠죠.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대변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 답이 있군요. 그죠? 다음 13번 같은 문제네. 자, 전기의 상품의 신용 판매에 따라 여러분 신용 판매라는 것은 외상 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 판매에 따라 200만 원의 매출 채권이 발생하였다. 예, 외상이 있다 이거. 여기에 대하여 10%의 대손이 예상되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실제로 당기에 24만 원의 대손금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분계는. 자, 그러면 전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전기에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얼마 설정했습니까? 10% 설정했으면. 네? 200만 원의 10%가 얼마죠? 예, 20만 원 설정했죠? 그런데 다음에 24만 원의 대손이 실제로 발생했대요. 그러면 4만 원 부족하네요. 그러면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번이 답이죠? 3번. 1번 아닙니다. 여기 10% 대손, 여기 200만 원의 10%를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은 2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24만 원의 대손금이 발생하면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20만 원 없어지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됩니다. 대손상각비 4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이제 외상매출금 없어지는 거예요. 예, 3번입니다. 다음 14번. 다음 거래에 대한 분계로 옳은 것은. 자, 매출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50만 원이 회수 불능. 그러면 대손 처리해야죠. 파산일 전에 설정된 대손 충당금은
30만 원이 있대요. 위에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몇 번이 답인가요? 네, 1번이네요. 1번. 네. 1번하고 4번하고 어떻게 되는 거지? 네, 대손 충당금하고 네, 4번은 말이 안 되죠. 환입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1번이에요. 1번. 네, 1번이 맞죠? 이렇게 해야 돼요. 잘 알아두시고. 다음 15번. 다음 자료에 의한 대손 충당금 설정 분계는 네, 이제 드디어 설정하는 거 나왔네요. 자, 기말에 매출 채권 잔액이 1,700만 원이 있답니다. 기초에 대손 충당금을 기초에 5만 원이 있었대요. 전기에서 기초가 뭐예요? 전기에서 넘어온 거. 그러니까 기초죠. 전기에서 넘어온 대손 충당금이 기초 대손 충당금이에요. 기중에 회수 불능이 확정된 채권이나 대손 처리한 채권은 없어. 그냥 기중에 아무런 대손 충당금과 관련된 거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깨끗하고 좋고, 당기 대손 충당금 설정액은 매출 채권 잔액의 1%를 설정한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분계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1,700만 원의 1%가 대손 예상액이에요. 얼마입니까? 1,700의 1%. 예, 17만 원이죠. 17만 원이 대손 예상액인데 기초가 얼마 있어요? 5만 원 있죠. 그러니까 얼마만 추가하면 돼요? 예, 12만 원만 추가 설정하면 되죠. 예, 12만 원 추가 설정하는 분계를 답으로 찾으면 돼요. 2번이네. 2번 차변에 대손상각비 12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그러면 이 12만 원이 추가되면 여기 5만 원하고 이 12만 원이 더해져 가지고 결국에 재무상태표에는 대손 충당금이 17만 원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아, 문제가 이렇게 많죠? 아직도 남았나요? 네, 지루 힘드니까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풀겠습니다. 네.